한때 함께 걷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세계는 그 배신의 무게를 주시했습니다. 한쪽은 침묵했고 다른 쪽은 변명을 택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은 흔들리지 않는가? 그런데 몇 달 후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외신들이 잇따라 제목을 바꿔 달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이전에 실패한 나라가 아니라 기술 독립을 완성한 나라로요. 사천의 한 공장에서 들려오는 엔진음이 세계의 평가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묻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단 한 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걸까? 그 답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전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0월 11일 새벽 긴급 보고서가 떨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평양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8조 원짜리 전투기 계약 상대가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북한과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30년 경력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도 끝났구나. 계약 파기 발표가 나오겠지. 전 세계가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며칠 동안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 뒤에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데이비드 크로우입니다. 영국 출신 군사전략 분석가죠. 나토 방산자문위원으로 30년간 일했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선임 에디터를 지냈고요. 전 세계 방산 계약이 어떻게 깨지는지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계약도 끝납니다. 그게 이 바닥의 철칙이었죠. 그날 새벽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는 즉시 알았습니다. 한국의 KF-21 프로젝트가 위기에 빠졌다는 걸요. 인도네시아는 이 전투기 공동개발 파트너였습니다.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기로 약속한 나라였죠. 그런데 그 나라가 평양에서 북한과 악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UN 안보리 결의 1718호로 무기 거래가 전면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와 방산 기술 협력을 약속했다는 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습니다. 더구나 인도네시아 관영 언론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방산 기술 이전을 기대한다고요. 저는 즉시 서울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죠. 성명이 나오겠구나. 강력한 항의가 나오겠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이 없었죠. 나토 본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언제 발표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10월 16일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산 J-10C 전투기 42대 구입을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이 터졌습니다. 같은 날 북한과 방산 기술 이전 협력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는 확인도 나왔죠. 한국과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면서 중국 전투기를 사고 북한과 기술 협력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파트너가 배신하면 즉각 대응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가만히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한국방위사업청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KF-21 공동개발 관련 기술은 철저히 보호관리되고 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계약 파기도 강력한 항의도 아니었죠. 그저 기술 보호를 언급했을 뿐이었습니다. 국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디펜스 뉴스가 보도했죠. 한국의 KF-21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변수로 좌초 위기. 전 세계가 한국의 실패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경력으로 판단하건대 이 계약은 끝났다고 봤죠. 인도네시아는 이미 2018년부터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납부율이 25%도 안 됐어요. 한국이 분담금을 1조 7천억에서 6천억으로 깎아줬는데도 인도네시아는 승인조차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접촉에 중국 전투기 구매까지 계약 파기의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현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이 만났습니다.
양국 정상은 악수를 나눴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회담 후 발표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계약 파기가 아니었습니다. 항의도 아니었죠. 오히려 양국 관계 강화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배신당한 쪽이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다니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다시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침묵하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전략일지도 모른다.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이라면요. 그렇다면 한국은 제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대체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금액은 약 4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약속한 1조 7천억 원의 25%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여러분, 방산 계약에서 분담금 미납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신뢰 파괴입니다. 파트너십 붕괴죠. 제가 30년간 본 사례들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분담금이 막히면 계약이 끝납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기 시작했을 때 한국은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도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자체 예산으로 개발비 공백을 메우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뭡니까? 감정적 동정? 아니면 외교적 체면? 그 어느 쪽도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4년 8월 한국 방위사업청이 놀라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조 7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대폭 감액하겠다는 겁니다. 1조 1천억 원을 깎아준 거죠. 국제방산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미쳤나? 제 동료들도 그렇게 말했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을 못 내는 파트너한테 빚을 탕감해준다. 이건 호구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세부 내용을 분석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돈을 깎아준 게 아니었다는 걸요. 계약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던 겁니다. 첫째, 기술 이전 범위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원래 인도네시아는 개발비 20%를 내고 핵심 기술까지 받기로 했었죠. 그런데 새 계약에선 단순 조립 기술만 받게 됐습니다. 엔진, 레이더, 비행 제어 시스템 같은 핵심 기술은 완전히 제외됐어요. 둘째, 현금 납부로 전환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금 대신 팜오일이나 커피 같은 물물 교환을 제한했었습니다. 한국은 이를 거부했죠. 무조건 현금으로 내라는 겁니다. 방산 계약에서 물물 교환? 21세기에 그런 거래는 있을 수 없다는 게 한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셋째, 납부 조건이 강화됐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약 1,070억 원씩 정확히 납부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밀리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조항까지 들어갔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돈을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온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핵심 기술도 못 받고 현금만 내야 하고 납부 조건도 훨씬 까다로워진 상황에 놓였죠. 그런데도 인도네시아는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KF21 프로젝트를 완전히 포기하면 지금까지 낸 4천억 원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제방산 시장에서 신뢰를 잃으면 다른 나라와도 협력하기 어려워지죠. 한국은 이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수학이었습니다. 저는 나토 본부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십시오. 이건 교과서가 될 겁니다. 동료들은 비웃었죠. 분담금도 못 받는 나라가 무슨 교과서냐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방산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라는 원칙 말이죠. 신뢰를 지키지 못하면 기술도 줄 수 없다. 그게 한국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인도네시아만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동남아 전체를 향한 것이었죠.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검토하던 모든 나라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배신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칙만 지키면 끝까지 함께한다. 이게 한국이 보여준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구나. 원칙으로 움직이는구나. 그게 진짜 강국의 방식이구나. 한국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했습니다. 2025년 봄, 저는 사천에 도착했습니다. 경남의 작은 도시였죠. 그곳에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시아의 조립공장 정도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공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길이 180m, 면적 21,600제곱미터. 축구장 3개보다 넓은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20여 대의 KF-21이 병렬로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병렬입니까? 한 대씩이 아니라요? 저는 나토에서 30년간 일했습니다. 유럽의 전투기 공장도 수없이 봤죠. 그런데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라인에서 동시에 20대를 만들다니요.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파스 시스템입니다. 동체 자동 결합 체계죠. 레이저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유압 기둥이 미세하게 조정한다는 겁니다. 오차가 저명이 밀리미터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조립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각 구역마다 작업이 달랐습니다. 어떤 곳에선 전방 동체만 있었고 다른 곳에선 날개까지 결합된 기체가 있었어요. 마지막 구역엔 완성된 전투기가 서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월 평균 2대씩 생산합니다. 연간 최소 20대죠. 20대요? 매년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총 120대 계획이라면 6년이면 완성된다는 뜻이었죠. 이건 시제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양산 체계였어요. 한국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빠진 게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배신이 독립으로 바뀐 겁니다. 공장을 걸으며 저는 세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부품 22,000개, 배관 1,200종.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국산화율이 90%를 넘는다는 겁니다. 90%라고요? 핵심 부품까지요? AESA 레이더, 비행 제어 시스템, 임무 컴퓨터. 전부 우리 기술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기술 독립 선언이었죠. 그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대당 8천만 달러 정도로 예상합니다. 저는 즉시 비교했습니다. 미국 F-35가 약 8천만에서 1억 달러였죠. KF-21은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능은요? 공대공 능력은 F-35에 근접합니다. 기동성은 더 멉니다. 유지비는요? 3분의 1 수준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었어요. 가성비로 시장을 재정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장 끝에서 한 대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은빛 동체에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드릴 소리, 용접 소리, 조립 소리. 그런데 제 귀엔 다르게 들렸어요. 금속이 아니라 의지의 소리였죠. 엔지니어 한 명이 전투기 날개 아래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기술자였어요.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돈을 위해 일하는 표정이 아니었죠.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이 자랑스럽습니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 하늘을 지킵니다.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입니다. 공장을 나오며 저는 일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조립 라인을 본 게 아니다. 한 국가의 자립을 목격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나토 본부에 보낼 자료였죠. 하지만 키보드 앞에서 한참을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합니까? 한국이 성공했다고요?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배신을 기회로 바꿨다. 의존을 독립으로 전환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하늘을 주시해야 한다.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사천의 밤하늘이 고요했어요. 그런데 그 고요함이 달랐습니다. 멈춤이 아니라 준비였죠.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서방이 기술을 팔 때 한국은 기술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거래할 때 한국은 자립을 선택했습니다. 30년 분석과 경력에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의 기준을 다시 쓸 것이라고. 사천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나토 본부 회의실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스크린에 떴을 때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미국 분석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30년 경력이 무색하군. 한국 공장 견학 한번 다녀오더니 완전히 넋이 나갔어.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독일 전문가가 이어갔죠. 병렬 조립, 90% 국산화. 자네가 본 게 전부 쇼였을 가능성은 생각 안 해봤나? 한국은 시제기 6대 만들고 나서 멈춰 있어. 양산, 꿈도 꾸지 마. 프랑스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 1조 7천억. 그 돈 없이 어떻게 계속한다는 거지? 한국 국방 예산이 무한정인 줄 아나? 회의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반박할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30년간 저는 숫자로 판단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숫자가 제 편이 아니었죠. 영국 동료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데이비드, 자네도 알잖아. 신흥국의 독자 전투기 개발. 역사상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 프랑스도 독일도 심지어 일본도 다국적 협력으로 갔어. 한국이 혼자? 불가능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 런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죠. 컴퓨터를 켜고 외신 기사들을 검색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영국 제인스 디펜스 KF-21 현실성 없는 야심. 미국 디펜스 뉴스 인도네시아 이탈로 프로젝트 좌초 임박. 일본 산케이 기술력 한계 명백. 독자 완성 불가. 저는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사천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어요. 20대가 동시에 조립되던 라인, 젊은 엔지니어의 눈빛, 그 확고한 목소리. 저는 이 나라 하늘을 지킵니다. 그게 전부 연출이었단 말입니까? 제가 속은 겁니까? 30년 경력이 흔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공식 발표였어요. KF-21 공동개발 참여 대폭 축소. 기술진 철수. 나토 회의실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저를 향한 비난이었죠. 봤나, 데이비드? 결국 무너지는 거야. 한국 혼자서는 못해. 우리가 옳았어. 자네 보고서 때문에 시간 낭비했어. 한국은 끝난 프로젝트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데이터가 현실이 모두 그들 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죠. 내가 틀렸구나. 감정에 휩쓸렸구나. 30년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다시 컴퓨터를 켰어요. 한국방위사업청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집착이었죠. 그리고 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KF-21 사업 예산 재편성 안.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분담금 공백 1조 7천억 원을 자체 예산으로 전액 메우고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추가 투자,
국방과학연구소 긴급 배정, 정부 특별 편성. 잠깐만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요? 더 놀라운 건 개발 일정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빠졌는데도 일정이 오히려 단축됐어요. 2026년 말 첫 인도, 2027년 전력화. 계획은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그 숫자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사업 판단이 아니었어요. 이건 집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자료를 열었죠. 한국 국회 예산 자료였습니다. 국방연구개발비 3조 원 증액. KF-21 최우선 배정. 3조 원이요? 경제위기 상황에서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게 이건 단순한 전투기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술 주권의 선언이었고 배신에 대한 답이었으며 이 나라가 세계를 향해 쏘아올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나는 30년간 방산을 분석했습니다. 무기는 돈으로 산다고 배웠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신념으로 무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저는 나토 동료들에게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숫자로 판단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한국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떠난 건 한국에게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완전한 독립의 기회 말입니다. 지켜보십시오. 이 프로젝트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답장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런던의 잿빛 하늘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일지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그날 내가 알던 방산의 법칙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한국은 세계가 만든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한국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있다.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확신뿐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세계가 한국을 비웃고 있을 때 사천 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성 사진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나토 정보망에 접근해 한국 항공우주산업 공장을 추적했죠.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오히려 증가했어요. 밤낮 없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언론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KF-21 양산 일정 2개월 단축. 단축이라고요? 인도네시아가 빠졌는데요? 기사를 읽으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병렬 조립 시스템을 최적화해 생산 효율을 15% 절감했다는 겁니다. 작업자 2교대제를 3교대제로 전환했고 부품 공급망을 국내로 완전히 재편했다는 거예요. 이건 위기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도약이었죠. 그때 국제 언론의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디펜스 뉴스가 먼저 움직였어요. KF-21 독립개발의 새로운 모델. 기사는 한국의 자체 연구개발비 투자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영국 제인스가 뒤따랐죠. 기술 주권 시대, 한국이 길을 연다. 인도네시아 이탈이 오히려 한국에게 완전한 지식 재산권을 안겨줬다는 분석이었어요. 일본 니혼 게이자이는 더 놀라웠습니다. 아시아 방산의 판도를 바꿀 한국. 불과 2달 전 한국을 조롱하던 그 신문이었죠. 저는 그 기사들을 프린트의 회의실 테이블에 쌓아놨습니다. 나토 동료들이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굳어갔죠. 이게 사실인가? 한국이 정말 속도를 높였다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의심하는 동안 한국은 전력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더 결정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외교적 공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북한 접촉으로 서방의 신뢰를 잃었고 중국 전투기 도입으로 주변국 긴장이 고조됐어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까지 인도네시아를 경계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길을 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인도네시아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12월,
저는 다시 사천을 찾았습니다. 공장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숨이 멎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립 라인이 2배로 늘어나 있었고 완성된 기체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가 말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첫 양산기를 공군에 인도합니다. 계획대로입니다. 계획대로라고요? 인도네시아 없이요? 우리는 처음부터 혼자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다렸을 뿐이죠. 적절한 시기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었어요.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이제 결실을 맺고 있었죠. 공장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천의 겨울 하늘은 맑았어요.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빠르게 나아갔다. 세계는 한국이 무너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2025년 늦가을, 사천 시험 비행장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활주로 끝에 KF-21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저음의 울림이 가슴을 흔들었죠. 한국 기술진이 제 옆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고바등각 70도 시험이거든요. 70도라고요?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고바등각은 전투기의 한계를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기술을 하늘로 세우는 극한의 기동이죠. F-22 랩터도 F-35도 70도 근처까지 갑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추력 편향 노즐이 있어요. KF-21에는 추력 편향 노즐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70도를 제어한다는 겁니까? 기술진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FBW입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 완전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이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수백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초당 400회 연산합니다. 조종사가 조종관을 움직이는 순간 컴퓨터가 최적의 기동을 계산하고 밀리초 단위로 모든 조종면을 제어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한국이 독자 개발했습니까? 네. 10년간의 연구 결과입니다. 10년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KF-21을 만들면서 추력 편향 노즐을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물리적 장치가 아닌 지능으로 한계를 극복하려 했던 거죠. 그때 관제탑에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이륙허가. KF-21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붙었죠. 그리고 순간 기수가 들렸습니다.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었어요. 전투기가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10도, 20도, 30도. 각도가 가파르게 증가했어요. 50도를 넘었습니다. 관제탑에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받음각 60도 통과. 안정. 60도요?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속이 올 수 있거든요. 엔진 힘만으론 안 돼요. 공기 역학, 조종면 제어, 모든 게 완벽해야 합니다. 65도. 전투기가 더 올라갔습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웠어요. 70도 도달. 자세 유지 중. 저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맨눈으로 봤어요. 하늘 위에 KF-21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기수가 하늘을 향하고 꼬리가 땅을 향한 채로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초, 5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투기가 천천히 자세를 바꿨어요. 부드럽게, 정확하게. 다시 수평 비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착륙했습니다. 활주로에 완벽하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험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내렸습니다. 헬멧을 벗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기술진이 제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미국 외에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미국의 F-22는 추력 편향 노즐이라는 물리적 장치로 이 각도를 만듭니다.
엔진 분사 방향을 직접 틀어버리는 거죠. 강력하지만 복잡하고 유지비가 엄청납니다. 한국은 다른 길을 갔습니다. 디지털 제어로, 알고리즘으로, 지능으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더 어렵지만 더 효율적이고 훨씬 저렴한 방식이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구나. 미국은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한국은 머리로 풀었어요. 그날 저녁 기술진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우리는 돈이 없었습니다. 추력 편향 노즐을 살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10년 걸렸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계는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였던 겁니다. 숙소로 돌아와 일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죠. 그리고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공학의 언어로 쓴 시를 봤다. 한국은 이제 배우는 나라가 아니다. 가르치는 나라다. 세계가 힘을 믿을 때 한국은 지혜를 믿었다. 그리고 그 지혜가 하늘을 정복했다. 창밖 사천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하늘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2025년 10월 말 사천 공군 기지에 3개가 모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개 시범 비행을 발표했어요. 디펜스 뉴스, 에이비에이션 위크, 제인스 디펜스. 30여 개국 기자 100여 명이 관람석을 채웠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죠. 관람석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없이 한국이 정말 해낸 건가? 오전 10시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KF-21이 나타났어요. 태양 아래 은빛 동체가 빛났습니다. 양 날개 아래 미티어 미사일 4발, IRIS-T 미사일 2발이 장착돼 있었죠. 미국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실전 무장이군. 맞습니다. 이건 전시용이 아니었어요. 실제 전투 장비였습니다.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쌍발 엔진의 굉음이 대지를 흔들었어요. 저음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어요. 이건 시제기가 아니라 완성된 무기라는 걸요. 전투기가 활주로로 나왔습니다. 관람석이 조용해졌어요. 100여 명의 기자가 숨을 죽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죠. 이륙했습니다. 활주거리 400m. 짧았어요. 기수가 들리더니 급상승했습니다. 각도가 가파랐습니다. 70도에 가까웠죠. 영국 기자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F-16보다 빠르잖아. 프랑스 기자가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수직 상승률이 라팔 수준이야. 고도 3000m에서 급선회가 시작됐습니다. 좌측 90도, 우측 180도. 기동이 물 흐르듯 매끄러웠어요. 틈이 없었습니다. 독일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타이푼과 비교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쌍안경을 들고 전투기를 따라갔습니다. 매 순간이 경이로웠어요. 기동 하나하나가 교과서였습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었죠. 정확하고 빠르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맥스가 왔습니다. 전투기가 다시 수직으로 치솟더니 기수를 하늘로 세웠습니다. 고바등각 기동이었죠. 각도가 올라갔어요. 50도, 60도, 65도, 70도. 멈췄습니다. 하늘 한가운데 KF-21이 정지한 채 서 있었어요. 기수는 하늘을, 꼬리는 땅을 향한 채로요. 중력을 거스르고 공기를 지배하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시간이 정지했습니다. 관람석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어요.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3초가 지났습니다. 전투기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력 편향 노즐이 없는데. 미국 기자가 대답했습니다. 디지털 제어야. 순수 FBW 시스템이지. 그게 가능해? 미국 외엔 없었어. 과거형이었습니다. 전투기가 자세를 바꿨어요. 부드럽게, 정확하게. 다시 수평 비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착륙했죠. 그 순간 관람석이 폭발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손이 아플 정도로 쳤어요.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영국 사람입니다. 한국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30년간 전투기를 분석하며 잃어버렸던 뭔가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시범 비행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가격은 얼마입니까? 대당 8천만 달러입니다. 미국 기자가 놀랐습니다. F-35 절반이군요. 유지비는 3분의 1 수준입니다. 수출 계획은? 한국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와 협의 중입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관람석이 술렁였어요. 프랑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라팔이나 타이푼과 비교하면 성능은 비슷합니다. 가격은 절반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었어요. F-35도 라팔도 타이푼도 아닌 제3의 모델이었습니다. 최고 성능과 최고 가격 사이, 그 중간이 아니었어요. 충분한 성능과 합리적 가격, 그리고 낮은 유지비. 실용의 철학이었죠. 세계는 최고를 팔았습니다. 한국은 최적을 팔고 있었어요. 회견이 끝나고 저는 활주로를 걸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천의 가을 하늘은 맑았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조용했지만 역사는 소리를 냈다. 한국은 이제 강대국의 뒤를 쫓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다시 쓰는 나라였죠. 숙소로 돌아와 일지를 펼쳤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한 시대의 경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서방이 기술의 정점이라 믿던 시대가 끝났다. 이제 아시아가,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나는 그 첫 순간을 목격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천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하늘은 이제 막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초, 저는 마지막으로 사천을 찾았습니다. 공장 문을 열었을 때 광경은 달랐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립 라인이 가득 찼어요. 10여 대의 KF-21이 각 단계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독립 생산국입니다. 부품 수입 없이, 파트너 없이, 오직 우리 기술로 만듭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한국 방산 수출액 214억 달러. 역대 최고 기록이었죠. 그 중심에 KF-21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 모두 협상 중입니다. 저는 라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각자 맡은 구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 본 그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죠.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단단해졌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직도 자랑스럽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더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를 찾아오니까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공장 끝에 완성된 전투기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최종 검수를 기다리는 기체였죠. 태극기가 동체에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건 조립이 아니었습니다. 탄생이었어요. 한 나라의 의지가, 기술자들의 땀이, 10년의 인내가 형상을 갖춘 순간이었죠. 인도네시아가 떠난 게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 눈치 보지 않고 우리 방식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지식 재산권도 확보했고요. 지금 생각하면 배신이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배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기회로 바꿨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배움으로 삼았습니다. 세계의 조롱을 듣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천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의 끝엔 철학이 있었다. 그들은 힘으로 증명하지 않았다. 원칙으로 그리고 신뢰로 증명했다. 다음 날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졌어요. 구름 사이로 사천이 보였습니다. 작은 도시였지만 그곳에서 세계가 바뀌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나토 본부에 보낼 최종 분석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기준을 만드는 나라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과의 자립선언이며 세계를 향한 새로운 제안이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배워야 할 때다.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상승하고 있었어요. 아래로 구름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일지에 적었습니다. 이 나라의 하늘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다시 그 소리를 떠올릴 것이다. 엔진음이 아니라 한민족의 의지가 하늘을 가르는 소리를. 이건 전투기가 아니었다. 한국이라는 이름의 작품이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한국이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KF-21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배신을 기회로 바꾼 한국의 저력이 가슴 뜨겁게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